이 아저씨 이제 매튜 맥커너이 이거 그 뭐야 인터스텔라에 나온 거기 주인공 그분이시죠. 그 뭐야 거기 주인공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근데 이 아저씨 팟캐스트 나올 때마다 이렇게 거의 뭐 마술쇼에서 상하체 분리되는 마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to you 이번에 보니까 좀 이렇게 개선이 됐더라고요. 좀 나름. that this is episode 1000. 그래가지고 한번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인생이 운율을 가진다는 의미. 왜 인생이 운율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냐? 아마 마크 트웨인이 먼저 그렇게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식의 표현이죠. 역사는 운율이라고. 새 기술이 생기면 그에 따른 옛 문화의 빚이 생기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 그 속에서는 일종의 종교적 운율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말처럼 뿌리고 거두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퍼뜨릴 때가 있다는 말이다. 그건 매우 깊은 몰입의 성격도 띈다. 새로운 기술이 생길 때마다 옛 문화를 잃기도 하고 우리가 모순이라 여기는 천국과 지옥, 증오와 사랑 같은 것들에 겹치는 제3의 시점에서 진실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겹치고 서로 균형을 이룹니다. 우리가 태양 아래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름을 바꾸고 라벨을 바꿀 뿐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것은 더 강해지고 어떤 것은 더 약해진다. 결국 대체로 균형을 찾고 운율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냥 삶의 운율이라고 하면은 그럼 요약하면은 뭐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운율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어떻게 균형을 뭐가 팍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도 다시 이렇게 뭔가 혁신이 생겼을 때도 다시 균형을 찾고 옛 것들이 뭔가 더 옛 것이 되었을 때도 그래도 우리는 뭔가 어떤 문화적 차원에서 균형을 찾고 그러한 의미의 어떤 적응의 의미에서의 운율인 것 같아요. 삶의 우연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저는 기시감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것이 두 번 있을 때는 저는 데자뷰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신적 계획, 운명, 업을 주장하는 논리의 시작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수학적으로 증명하기로 들기보단 단지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이런 삶의 우연성이라는 게 되돌아온다고 느껴진다. 전에 여기 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 삶이 끝인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죠. 전생이 몇 번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때때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가 바로 인생의 운율을 이루는 진짜 순간입니다. 수학이나 과학으로 설명하려 해도 설명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저는 과학을 증명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실용적 추구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요점입니다. 그래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향한 믿음과 신념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신론자 과학자도 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구하라는 의미에서요. 제가 불가지론자였을 때 불가지론자가 뭐야? 불가지론자. 불가지론자라고 하면은 그거네요. 이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가지론자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불가지론자였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신을 믿나 보네요. 지금은 자기 책임만 강조하며 신앙은 잊어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는 태도였죠. 하지만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신이 박수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가 운전대를 잡고 책임을 지는구나. 네가 필요한 존재다라고요. 신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멋진 생각입니다. 어떤 부분은 네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유의지, 신앙, 자기 책임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들의 결국 운율을 이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셋 다 이게 뭔가 조화를 이렇게 이루는 거다. 100% 자기 책임인 것만 없고 100% 자유의지인 것도 없고 100% 신앙인 것만 없다. 이 세 개가 뭔가 각자의 나름대로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 인샬라, 뜻이 있으면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 보통은 일이 일어난 직후에 그렇다. 조지 젠코는 사람은 가장 낮을 때 신을 알고 사람들이 신앙으로 돌아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를 때 신앙으로 돌아섭니까? 만약 신이 있다면 가톨릭에서 한 주 내내 죄를 지어도 월요일에 회개하며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인지 의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핑계 삼아 반복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말하고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면서 바로 같은 짓을 반복한다면 그게 허용될 거라요? 라는 의문입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 채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반대로 근데 참 이게 근데 의도를 담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떠한 죄를 이렇게 한 주 내내 저지르고 월요일 날 회개하면 이제 끝 이런 만약에 마인드를 가졌으면은 내가 뭘 하는지 알면서 당연히 그걸 해가는 거겠고 이거는 근데 무슨 짓인지 모른 채도 용서를 구한다면 이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용서를 구하면은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또 반복할 텐데 암튼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면 나는 용서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인류의 용서를 구하며 다 깨끗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식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책임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라고 이 매튜 맥커너이는 이렇게 주장하네요. 그치만 또 제가 알기로 이 기독교 신앙에서 그 어떤 죄도 뭔가 사실은 이제 뭔가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그 어떠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면은 그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서 믿으면은 사실 그 죄는 이제 이렇게 다 사해지는 걸로 알고 있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뜻은 또 이것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겠죠, 이게? 반복 범죄라면 신조차 더 이상 장난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서 훔치고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으려 해야 합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서 훔치고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해야 합니다. 당신이 제 진심으로 인 화해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저를 용서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제가 다시는 같은 잘못으로 당신께 사과하러 오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음,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네요. 한두 번 반복하고 세 번 이상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은 용서하더라도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당연하죠. 진심으로 그 회개를 원하면은 이제 그 잘못인 걸 만약에 인지하면 다시는 하지 않도록 스스로 계속 반복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 점을 잊지 않는 거다. 용서를 준 사람이 나는 용서한다고 하면 빚은 우선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왜 멈춰있지?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균형을 되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문은 열려있고 그 사람이 와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조금 더 뭔가 이 사람은 그 관용의 그런 자세를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그 감옥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한 그 죄를 받는 거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교화 교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용서라는 그런 하나의 어떠한 그 키워드.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낙인이 찍혀 있다. 그건 재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제대로 작동하려면 속죄를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번 그렇게 아무리 심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진심으로 그 사람이 반성하고 원하면은 이렇게 좀 봐줘라. 이 매튜 아저씨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배신을 용서함으로써 해방될 수 있다는 것. 배신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요. 저는 제가 배신 당했을 때를 떠올립니다. 명백한 배신일 때도 그 사람도 그래 내가 그랬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로 용서를 구해본 적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그랬다고 말하지만 용서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첫 반응은 well, what the hell you? 나는 그것을 털어내야 한다. 왜 내 마음에 남아있는가? 그 행위를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다는 생각이다. 첫 반응은 일단 화를 내고 두 번째는 이제 화를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 배신 당했던 기억이 왜 내 마음에 남아있는가? 그 행위를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드시 신뢰까지 회복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용서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용서 안 하면 사실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자꾸 용서 안 하면 이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배신을 당했는데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근데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만 계속 그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야 하니까 배신을 용서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경우는 제가 스스로를 배신했을 때입니다. 그때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합니다. 털고 일어나 괜찮아 다시 하자고 넘어가죠. 그 결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제대로 느끼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다. 다시는 같은 행동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응시하고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며 실천해야 한다. 말로 끝나면 안 되고 스스로를 가장 높은 기준으로 잡고 행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행동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죄를 속죄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이제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가장 높은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이 쿠퍼 아저씨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거울 속에 지옥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미 속죄했음에도 다시 같은 자리에 돌아온다면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했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시 그 일을 반복하면은 그게 이제 진짜 그것만한 이제 지옥이 없다. 사과를 하고도 같은 자리에 되돌아오는 경우다. 저는 거울 속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살아있는 지옥이 될 수 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낮은 악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밤의 악몽은 깨어나면 끝나지만 낮에도 계속 따라다니는 악몽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이게 이제 그건죠. 이제 자기 자신을 배신했는데 그 자기 자신을 이제 용서했어. 근데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했는데 또 같은 짓을 반복하는 게 이제 이거다. 살아있는 지옥이다. 그게.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라는 말이 나오고 당신 항상 뒤를 돌아봐야 한다. 내가 갚지 않은 빚이 누구인가? 내가 불태운 다리는 무엇인가? 지금의 위치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배신했는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현대에서는 도시를 옮기면 평판을 일부 지울 수 있다. 이 점이 서구의 문제 중 하나였다. 소크 오일 판매상들이 도시를 옮겨다니며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방식이다. 뭔가 소크 오일 판매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맥락상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배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어떤 하나의 형태였나 보네요. 뭐 쓰레기 오일 이런 건가 본데. 하지만 자신과의 평판을 잃으면 끝난다.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자신과 타인에게 계속 약속을 하고 깨트리며 같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면 결국 누구도 당신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심지어 스스로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And you're 100% right. 결국 모든 것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로 기결된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에게 더 가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뭔가 좀 이기적인 행동하고 뭔가 좀 배신하고 좀 뭔가 자꾸 약속 안 지키고 그러한 행동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좀 좀 뭐랄까 뭔가 좀 윌드하다? 좀 뭐랄까 좀 이상하다. 그 사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좀 거리를 둬야겠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 자신이 더 고통스럽다. 나 자신에게 이제 스스로 신뢰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런 상태로도 편히 잠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오래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세상은 좁아지고 문제가 터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길을 닫는다 해도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 못 가서 그거는 들켜버릴 거다. 왜냐면 너 자신이 더 잘 알 테니까. 그 도덕성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묻는다면 불가지론이나 무신론자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해칠 수 있음에도 잔혹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 기저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도덕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묻냐면은 이렇게 신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 혹은 이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기의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게 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가지지 않아 버리는 그런 심리적 기저에는 뭐가 있냐 이런 말이죠.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공정함이나 청렴 같은 도덕적 나침반이 어떻게 그런 성품을 유지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종교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뭐 성경이나 아니면 뭐 코란이나 아니면 불교 경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율법서의 형태로서 뭐 이렇게 하해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게 다 적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거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아예 이렇게 불가지론이나 무신론자들이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 나침반이 이런 거에 성품이나 이런 걸 유지하겠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 책도 믿음에 관한 내용이고 저는 더 많은 믿음을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을 믿지만 이 논의는 신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초월하는 더 나은 자아를 추구하려는 마음, 미래를 믿고 자식들을 믿는 믿음 등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권합니다. 누구나 어떤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써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믿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 인간이면. 왜냐하면 나 아무것도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무언가를 믿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 해봤자 사실은 어떠한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은 그래도 믿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중력 이런 거. 사과를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겠지. 이런 중력들. 아니면 이런 자연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는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믿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대편에는 계속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을 제대로 느끼는 것을 꺼리는 이유라고 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처를 입었다 라고 느낄 때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받을 자격이 있고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는데도 얻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당신이 말한 플레이북을 따랐고 규칙을 지켰는데도 얻지 못했다는 좌절입니다. 그래서 기업가와 범죄자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본질적으로 허슬러였습니다. 저는 청교도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속이고 꿈에서라도 해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태도로는 살 수 없다. 사실 그런 방식으로 얻은 것들은 양심의 가책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군가를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맥락들을 뭔가 이 맥커너이의 이 생각을 이 쿠퍼 아저씨의 생각을 좀 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뭔가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은 누군가한테 이렇게 쉽게 상처를 입히겠고 아무래도 왜냐면은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것은 정말 무슨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스스로한테도 조금 어떠한 그런 어떠한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또 했었을 수도 있고 제 자신의 그림자가 한밤중에 저를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악몽들이 낮에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거 밤에만 악몽이 있는 게 아니라 낮에도 악몽이 있다.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긴 자가 권력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그 결과가 윤리적 문제로 야기된다. 아... 좀... 오케이. 윤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현실에서는 종종 승자가 하는 대로가 윤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완전 이렇게 있다가 뭐 예를 들면 누구 이렇게 탁 때리고 내가 더 세니까 너는 이게 윤리다. 뭐 약간 이런 거죠. 하지만 승자가 약탈하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이겼다면 그게 정당한가요? 경기 중에 규칙을 바꿨다면요. 그들이 이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그들이 이겼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저는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 선한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방법만 있으면 그 과정에서 몇 명을 짓밟더라도 괜찮다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은 곧 스스로 붕괴할 겁니다. 그런 체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뭔가 옛날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그렇게 아까 맥커너이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렇게 와 저 진짜 저렇게까지 한다고?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뭔가 그리고 그거를 막 많은 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사실 그렇게 잘 못 느끼잖아요.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나게 불편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을 좀 어느 정도 기저에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괜찮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뭔가 어차피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큰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자꾸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나 인류 전체 차원에서 장기적인 수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를 감시해야 합니다. 모든 변화는 결국 아주 개인적인 수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은 각 개인이 한 걸음 더 혁명은 각 개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다짐할 때 시작된다. 결국 내 성품을 구원하겠다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태도가 우리가 조금씩 전진하고 진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광고. 그러니까 결론 얘기하면 결국은 자기 속이지 말고 이렇게 죄의식 불러일으키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반성했으면 다시는 하지 말려고 이렇게 다시 하지 말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이 과정들을 만약에 겪은 사람들은 일단 전제 조건이 그거에 대해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거를 느껴야 그 다음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행동을 했을 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다음부터 나 자신을 배신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가 그 과정들을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그 만약에 첫 번째 전제부터 만약에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만약에 안 해버리면은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만약에 안 하면은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뭔가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뭔가 그런 것들이 애초에 시작부터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뭔가 받아들여지는지조차 모르니까. 삶에서 크게 상처받은 이가 있다면 그가 어떻게 다시 자신의 이야기에서 영웅이 되도록 조언하시겠습니까? That's tough one. 제 책 제목 Heaven or Not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아니면은 없다. 천국 or not. 그게 부분적으로는 답이 될 수 있으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답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고통이 심하면 내일은 오늘의 연장으로 축적되지 않습니다. 당장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집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미래를 투자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신앙과 종교는 고통받는 이들이 이 삶에서는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대한 희망을 붙들게 해주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현재 삶이 너무 힘드니까 아예 한 치 앞도 이제 당장 내일도 뭔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정도의 긴급함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지금 현재 삶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내세에서 죽은 이후의 삶에서라도 뭔가 더 좋은 삶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떠한 바람을 담고 있다. 그때 만약에 다음에 희망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현재 삶도 지옥인데 현재 삶도 완전 쉬신데 죽은 이후로도 만약에 쉬시다. 다음도 쉬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완전 정신이 붕괴될 수도 있다. 너무 힘들 수도 있다. 그 사람한테는. 그러나 어떤 경우는 희망이나 믿음이 전혀 없으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아무리 작더라도 기대할 무언가를 찾고 그것을 꾸준히 믿고 추구하면 천국이 있든 없든 이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든 없든 모르겠고 그냥 그거를 진심으로 믿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걸 진심으로 믿는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현재 삶을 조금이라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더 나아지게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오늘 플라스틱 반지를 희생해 내일 금관을 얻는다는 식의 희생 감수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더 많은 자유나 지식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 무언가를 희생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비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플라스틱 반지 희생해서 금관 얻는다는 게 무슨 비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뭔가를 희생해서 내일을 이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것들. 근데 이거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위치다. 그 위치에 있는 걸 사과하진 않겠다. 왜 사치스럽냐고 앞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현재 삶을 희생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여유나 아니면은 실제로 어떤 물질적 여유가 없다면은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쓸 것들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 다음을 기약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겠네. 나는 오늘 가족 먹여 살리는데 급급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고통받는 입장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이렇게 뭔가 여유가 없다. 당장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고 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 제 간접적인 조언은 희망이나 믿음, 제 간접적인 조언은 희망이나 믿음이 전혀 없으면 제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음, 희망과 믿음이 있다고 해서 100%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나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으면은 그래도 더 낫지 않냐? 평화는 신의 은총이라는 면이 있고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 때로 분노와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쿤바야 같은 평화를 원하지만 쿤바야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화인가 보죠. 실제 평화는 그렇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담인데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아무래도 이게 이 글로 있다 보니까 평화를 바라는 건 좋지만 그에 도달하려면 때로는 텅그룹 같은 격렬한 저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격하고 야생적일 수 있으며 반드시 논리적이거나 온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분노가 실제로 변화를 촉발하는 경우가 있다. 평화나 만족을 추구할 때 그 감정은 평화나 만족을 추구할 때 그 감정과 접근법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땀과 피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인간은 지적으로 동의한 만큼 항상 그에 맞게 행동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개 토론에서 많은 사람 공개 토론에서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만 실제로 각자 본래 행동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그러니까 자,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오케이,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돌아가면은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래.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리면 매우 원초적으로 반응한다. 위대함이 불균형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균형을 과도하게 칭송하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 첫 반응은 우리가 균형을 약간 과하게 찬양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추구는 불균형 속에서 운율을 찾는 것이라 생각한다. 좀 이렇게 뭔가 삐걱이고 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조차도 뭔가 어떠한 뭔가 이 운율을 찾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거다라는 그런 말. 성공에 대한 이 접근 방식의 핵심이다. 균형이 과대평가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대중의 신뢰를 얻어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 분노와 고난을 겪고 난 뒤 정상에 올라선 경우가 많다. 즉 그들은 시작할 때와는 매우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불균형의 위치에서 시작했는데 어떠한 분노나 뭐 어떠한 그런 것들을 시작했는데 막상 이렇게 이제 정상에 올라서면은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 그런 배고픔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제 다른 위치에 생긴다. 핵심은 결과를 모방하지 말고 올라온 과정을 모델링하라는 것입니다. 성공이다 핵심 방식은 다른 사람이 성공한 방식으로 모방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성공 못한다. 그냥 그 사람을 뭔가 모델링하라라는 거는 그냥 뭔가 참조만 하고 그냥 뭔가 이게 꼭 똑같이 따라하고 꼭 똑같이 따라하지 마라. 이런 말인 것 같네요. 결과는 그들이 현재 있는 자리일 뿐. 워렌 버핏에게 지금 무엇을 하느냐 묻지 말고 그가 젊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젊을 때 허슬러였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모방할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했던 행동을 모방하라는 뜻이다. 상승 과정을 모델링하다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저는 그 접근을 좋아합니다. 결과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정확한 결과를 복제할 수 없습니다.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도달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접근 방식입니다. 여러 방식이 있더라도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음을 알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방식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늘 인생은 동사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를 공부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보라는 취지다.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규범 밖의 인물, 허슬러, 불균형과 어둠의 시기를 겪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하는 거 그대로 또 따라하지 말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무슨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공한 사람들 그 어렸을 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게 살았다. 굉장히 배고팠고 굉장히 뭔가 그런 파이팅과 투지가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한밤중에 깨어 과거의 행동에 대한 악몽을 꾸곤 한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음, 뭔가 군대 때가 생각나네요. 또 다른 질문은 싸울 불균형이 없다면 균형의 덕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다. 나는 평정심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불균형과 싸우기로 했다. 나는 평정심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불균형과 싸워야 했을 수도 있다. 무엇이 더 낫냐?
큰 위험을 8번 감수해 7번 성공하는 것인지 100번 위험을 감수해 8번 성공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직감으로는 신이 많이 시도하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게 더 낫다. 100번 시도해서 8번 성공하는 게 더 낫다. 100번 시도해서 8번 성공하다. 맞죠? 실패할 가능성까지 감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야 합니다. 무조건 성공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뭔 말이야 이게, 실패할 가능성을 감수하지 않는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뭐 약간 맨날 성공만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뭔가 애들 장난이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어 뭔가 중학교 수학 과정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이 계속 이제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덧셈 뺄셈만 계속하면 당연히 성공하겠죠. 덧셈 뺄셈은. 근데 그 다음 과정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계속 해야 한다. 약간 이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뭔가 덧셈 뺄셈만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걸 당연히 중학교 수학 과정을 했으면 덧셈 뺄셈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요런 말. 안전한 선택으로만 돌아오면 수동적 평화에 갇힐 수 있다. 신비주의자들이 말한 초연과는 다르다. 기쁨과 고통을 받아들이되 박적 것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초연과는 다릅니다. 기쁨과 고통을 받아들이되 그 박적 것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면이 우선되어야 한다. 외부 경험을 즐기되 그것을 자기 자신을 측정하지 말라. 그냥 결과는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라. 자기 자신의 이 내면이 더 중요하다.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내적으로 깊이 들어가 스스로를 보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세상이 그걸 거부하면은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즉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은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내면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원하도록 내 스스로가 내 자신한테 이제 가르친다. 그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전투에서 다리 다쳤을 때 다리를 고치려 노력하면 괜찮지만 실패하면 다리를 잘라내고 다리를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전투에서 다리를 다쳤을 때 다리를 고치려 노력하면 괜찮지만 실패하면 다리를 잘라내고 다리를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네. 만약에 이제 다리를 다쳤다라는 이 상황에서 한참 생각했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리를 다쳤을 때 처음에는 이제 노력하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다리를 고치려 노력하면은 이제 당연히 다리 다쳤으니까 고치려고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다리를 다치고 고치려고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다리를 잘라내버렸어요. 결과론적으로 고치지 못했어. 그러면은 애초부터 다리 고치려고 하지 말걸. 이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고. 영적 주급으로의 후퇴입니다. 과도한 비약주의. 게임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 위험이 없다. 당연하죠. 그래서 전혀 내기를 걸지 않는 태도를 많이 봅니다. 저는 1년을 돌아보면 저는 감정을 느끼는 일에 집착해 왔습니다. 느끼려고 노력하는 건 말입니다. 감정은 김정은 말하는 줄 알았네요. 이상한 의미의 내기 중 하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감정에 전부 투자하고 한 발 빼지 않는 것, 위험을 걸고 마음을 여는 것 말입니다. 스스로를 노출하는 것인데 일견 후퇴처럼 보이지만 그럴듯하게 부인할 수 있는 형태의 후퇴입니다. 감정은 이상한 의미의 내기 중 하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감정에 전부 투자하고 한 발을 빼지 않는 것, 위험을 걸고 마음을 여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에 내 몸을 온전히 이렇게 넣으라는 소린가? 우리가 한 발을 빼놓을 때 이 프로젝트, 관계, 우정, 자기 변형에 완전히 헌신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한 발을 뒤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그 사람한테 뭐든지 이렇게 뭘 할 때도 100% 전심을 쏟지 않고 어떤 관계도 100% 하지 않고 그래도 한 발 이렇게 빼놓으면서 어떠한 자기 방어적으로 만약에 그게 잘 안 됐을 때 그래도 나는 100% 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이제 내 마음을 보호한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자기 방어로 잘 안 됐을 경우에를 좀 대비해 놓는다. 이런 말인 것 같네요. 지금은 못할지도 몰라. 이전의 제약이나 관계 때문에라며 핑계를 대기도 하죠. 조금은 남겨둘게. 내 몫은 지킬게. 이렇게. 실패가 와도 덜 아프지만 동시에 성공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100%로 부딪히면 아무래도 이제 진짜 100% 부딪혔기 때문에 훨씬 아프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의 100%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그 확률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뭔가 이제 서로가 서로 교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리고 성공이 온다 해도 완전히 걸지 않았으니 진정으로 얻은 성공이 아니게 된다.
그러니까 그 진짜 100% 고통. 그러니까 한 발 빼지 말고 나의 뭘 하든지 뭐 프로젝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친구와의 뭐 우정을 가지든지 아니면은 뭐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을 절대 속이지 않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100% 그냥 박아라. 그거에서 만약에 배신을 당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100% 박아라. 어떤 영역이나 특정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 어린 시절엔 당연히 책임을 묻기 어렵죠. 12살이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 이제 비즈니스는 이제 뭐 아까 저런 것도 괜찮은데 이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이런 건 좀 최적화를 해야 한다. 여기서는 살짝 한 발 빼는 방법도 필요하다. 어떤 이에게 비즈니스는 재산 축적을 가장한 자기 변형의 수단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즈니스 하려고 거기 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살짝 예외. 비즈니스는 한 발 빼도 돼. 하지만 관계, 우정, 자기 돌봄, 신념과의 관계에서는 내적 요새로 물러날 일이 적어야 한다. 이런 건 이제 한 발 빼지 마라.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고 자기를 돌볼 거면 확실하게 자기 돌보고 우정을 할 거면 100% 나의 우정을 신뢰하고 우정의 그 사람을 관계를 맺을 때도 그 사람과의 100% 관계를 유지하고 이는 제가 말하는 소유자 마인드와 임차인의 마인드와 차이가 비슷하다. 이건 제가 말하는 소유자의 마인드와 임차인의 마인드와 비슷하다. 많은 사람들이 임차인 마인드가 관계나 사업을 거래로 보고 뒤집고 팔고 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뭔가 나와 얘와의 이 관계는 얼마고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임차인 마인드 여기 있을 때 뭐 얼마 살아야 하고 이거는 얼마 하야 하고 이렇게 어떠한 수치적으로 뭔가 물론 모든 게 이렇게 수치적으로 되진 않겠지만 뭔가 얘와의 관계는 막 이 정도 거리고 얘와의 관계는 이 정도 거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임차인 마인드 뭔가 사업적인 마인드 그래서 관계가 우정이나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자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집이 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제 안식처가 될 기회가 주지 않는 거다. 약간 이거를 이제 좀 변형해 보면 집이 안식처를 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해 보면은 앞에 이 쿠퍼 아저씨 얘기 이렇게 조금 앞에 내용이랑 합쳐 보면은 뭔가 이제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뭔가 100%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랑 만날 때는 뭔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좀 어떤 이렇게 안식처처럼 이렇게 편안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이 집값은 얼마나 오를지 이 관계는 얼마나 오래 갈지 이렇게 뭔가 계산적으로 된다. 그래서 소유자 마인드로 이 말하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몇 달만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용한 적이 있나요? 저는 고용할 때 그 사람이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는 기대를 하곤 합니다. 당신이 내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나도 당신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줘 오래 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식이다.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몇몇은 그렇다. 그렇게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100%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소유자의 마인드로 임하지 않았다면 서로에게 얻지 못했을 것이 서로에게 버려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거래적이고 일시적임을 알아차립니다. 바로 그냥 그렇게 이렇게 비즈니스 모드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뭔가 은연중에 그게 티가 다 난다. 이제 인터뷰 드디어 등장이네. 사실 거의 모든 관계가 직거래죠. 사실 모든 관계가 거래적이죠. 거래적이냐 편향적이냐 두 가지 중 하나처럼 보이는데 모든 관계가 거래적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모두가 다 이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지. 그렇게 뭔가 그게 뭔 말이야 이렇게 딱 물어보는 것 같네요. 이렇게 뭔가 내가 하나를 내어주면 하나를 이렇게 받아야 하는 그런 어떤 관계에서 거래적이다 이렇게 물어보네요. 거래적뿐만 아니라 거래적일 뿐 아니라 어떤 거래적 관계는 변형적일 수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언가를 주고받는다. 제 아내가 저에게 해주는 것이 있고 제가 그녀에게 해주는 것이 있다. 그건 변형적 관계일 수 있죠. 거래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거래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단지 거래를 위한 것. 그냥 이용하려 하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것은 괜찮아. 서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이용을 하려 하는 건 내가 이제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뭔가 더 조금 들어가지고 얘한테 더 많은 걸 뽑아버릴까? 이러한 어떠한 그런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떠한 내밀한 마음 이런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사람이 이제 뒤통수 치려고 한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전세 사기로 이렇게 쳐버릴까? 이러한 노골적인 마음. 그냥 대놓고 그게 전부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팔로아토에서 그런 겁니다. 스타트업이 넘쳐나고 모두가 투자하고 뒤집고 팔고 하지요. 뒤집어서 팔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갑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하다가 CEO가 되고 해고당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정치에서는 이름을 깎아내리고 진흙탕 싸움으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식이죠. 현실에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뭔가 살고 팔고 이렇게 뭔가 해서 하는 것도 전부 다 그냥 좀 이게 뭔가 좀 거래적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나도 그 사람한테 거래적으로 했고 이 사람도 나한테 거래적으로 했으니까 오케이 너 빠이 이제 너 이제 내일부터 일하지 마 이렇게도 오케이 알겠어요 저 다른 데 갈게요 아무런 서로가 서로한테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서로가 상처받지 않는 관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몰입을 못하다 서로가 더 이렇게 뭔가 그 일에서도 아무래도 더 몰입을 못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that's reality. 그게 이제 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괜찮아. 그냥 비즈니스야 하는 식이죠. 그리고 뭔가 그거를 이제 막 서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뭐 비즈니스인데 뭐. 이 뭐야 이거 완전 쿨찐이네. 아니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건가? 약간 괜찮아요. 그게 정말 괜찮은 건가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그럽니다. 저는 그런 태도에 놀랍니다. 나는 그런 태도 별로 싫어. 이 뭐야 이 쿠파 아저씨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 마치 의사, 간호사, 소방관처럼 트라우마를 다루는데 내성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나 비즈니스에 있으면 대인관계 전쟁터의 병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나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서로 손절하고 다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게 이제 내성이 생긴다.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 능근소장 남청동사 알제. 또한 반드시 믿는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편리하거나 성공적이거나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죠. 효과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렇게 행동하면 많은 사람과 이상 심지어 자신까지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효율적으로 뭔가 이런 어떠한 선택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그냥 내 마음은 이런데 뭔가 이렇게 하면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면은 사실은 그게 배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즐겁게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그 부분, 그 배신 부분이요. 그게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외부에서 보고 다를 수 있다고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과를 목표로 최적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과를 좋게만 보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가 성공을 위해 남을 짓밟고도 난 괜찮아 보인다면 많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밤에 잠들 때 마음 상태가 어떤지는 모릅니다. 5년간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영원히 평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에 시달리거나 자기 혐오에 빠질 수도 있고 성적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외적 성공을 원하지만 그 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치르는 대가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예스. 어디에서 제 성품을 희생했는지 생각해봅시다. 많은 경우 저는 그렇게 해왔음을 압니다. 허스를 하며 상승했던 과정의 일부였고 마케팅 수완으로 빠져나간 적도 있고 여러 술수를 썼던 적도 있다. 지난번에 아카로스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카루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카루스 이야기가 뭐야? 이카루스 아닌가? 이카로스라고 됐네? 등 뒤에 날개 이렇게 딱 그거 모아가지고 날개 이렇게 뭔가 하나씩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 깃털 모아가지고 밀랍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날개 만들어가지고 태양으로 가까이 가려다가 이제 결국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밀랍이 녹아가지고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익사해서 죽은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카루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쿠퍼 아저씨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 대신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겁을 내어 실제로는 아주 안전한 상태에서 물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카루스 같은 태도보다 이제 그 조언보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터프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태양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쫄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깃털 모아가지고 밀랍 붙여가지고 태양에 가까이 가라. 지금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디서 오는 오만인가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양에 가깝지 않습니다. 태양에 진짜 가깝다는 건 훨씬 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생각한 만큼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기 연루가 아니라 자기 관여에 긍정적인 저는 사람이 자기 연루 자기 스스로를 involve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관여 self involved 자기 돌봄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을 믿고 투자해라. 기술이나 직업에서 뛰어나기 위해 더 노력하십시오. 갑자기 레모네이드 광고. 오케이. 이제 시지프스 이야기 얘기하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지프스 이야기. 신들이 그를 저주해서 평생 바위 언덕 위로 굴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바위 위로 이렇게 쭉 정상까지 올랐다가 다시 이제 그 바위가 다시 끝까지 쭉 내려가고 다시 쭉 올리고 다시 내려가고 쭉 내려가고 올리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 드라마도 있는데 그 시지프스라는 드라마도 있는데 그 드라마는 그렇게 시지프스랑 관련이 있는 이 신화랑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꼭대기 올라가면은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내리는 형벌. 알베르 까미 유명한 말은 시지프스 행복한다고 상상해야 한다. 그가 그 무의미한 행위를 하는 것에서 과정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돌 이렇게 계속 굴리는 거에서 걔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돌을 굴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카루스도 행복하다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태양을 향해 날아간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경관을 보았고 비록 한 번뿐이지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쵸? 만약 그 실험을 여러 번 해보고 작은 낙하산이 있었다면 그는 다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의 시도를 끝내지 않고 더 가까이 갔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카루스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날개 만들어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행복하다고 상상하는 것이 더 멋지다고 생각한다. 그는 더운 상황에서 호흡을 조절하고 다음번에는 물이든 배낭을 메고 더 튼튼한 접착제와 깃털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전보다 더 그을린 모습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잡음 속에서의 의미 찾기. 저는 논리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해왔는데 요즘 그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실이 신뢰할 수 없게 과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가요? 오케이, 사실이라는 게 일단 뭔지부터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 같네요. 사실이란 뭐냐? 사실을 어디서 찾아야 하냐? 진실은 무엇이며 어디서 찾아야 할까? 사실 자체보다 더 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약자가 된 것 같고 어디서 찾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수치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점점 냉소적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의심에 이득을 주지 않고 집단을 정형화하며 사물을 객체화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영적 치료의 일환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떠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나는 뭔가 이제 아닌 것 같아. 그 사실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점점 냉소적이 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집단을 그냥 하나의 이렇게 형태로서 그냥 뭉뚱그리면서 얘네들은 이제 이제 믿을 수 없는 거 하고 그리고 뭔가 그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물건처럼 자꾸 그렇게 봐지니까 자기 자신을 그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가 너무 별론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안 하고 싶어가지고 글을 썼다, 책을 썼다. 아까 전에 Heaven or Not이라는 그 책을 썼다. 오케이.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저를 두렵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정말 그게 싫은데 이제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나의 이 상상 자체가 너무 싫어. 그게 나를 너무 두렵게 해. 오케이. 현실이 부족하다면 꿈으로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비픽션에서 픽션으로 현실을 뒤집어 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너무 싫으니까 그런 거 어떻게 뭔가 객체화되고 뭔가 자꾸 이렇게 어떠한 잡음들이 자꾸 생기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싫으니까 나 이제 꿈으로 가겠다. 픽션으로 세상을 뒤집어 버리겠다 내가. 계속 살아가고 예술은 삶을 모사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예술이 저에게 덜 보답하는 것 같아 그에 맞서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 기도, 시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상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이고 수치, 사이, 문장 사이에 있는 것들이며 학문적, 지적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어릴 적 가졌던 초심을 말하는 겁니다. 무지하거나 어리석게 낙관적이진 않겠지만 그 관점으로 현실을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만큼 그렇게 멍청하진 않지만 근데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마음, 이 세상을 굉장히 장밋빛으로만 봐지던 그 마음을 가지고 싶다. 뭔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들을. 이성을 통해 운율을 찾으려 하기보다 운율이 이성과 소통하도록 두라고 말합니다. 주변은 이성 일변도인데 가슴과 머리가 소통하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이 길의 잡초를 뽑고 한쪽으로만 가는 포장도로를 정비해 마음과 이성이 소통하자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선호하지만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을 두 번째 인증 수단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성은 이성대로 두고 감정은 감정대로 두고 그렇게. 이는 연민 측면도 해당합니다. 책에는 결국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늘 과도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머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라고 조언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나는 이제 감정을 좀 따르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하겠냐? 자신이 과도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녹음해 다시 들어보라고 권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들으면 너무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너무 생각이 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뭔가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과도하게 생각하는 그 상태가 딱 놓였을 때 자기 스스로 녹음을 딱 들어보고 그거를 이제 들어봐라. 그러면은 내가 너무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뭔가 자꾸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삶에서 어떠한 그런 웃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다. 의역을 하자면 모든 세부사항에 이름을 붙이면 모든 것이 중요해져 결국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일은 감당할 능력이 없고 그냥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해라. 자신을 녹음해 들으면 잠을 더 자고 휴식을 취하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뇌를 진정시켜 시간당 생각을 절반으로 줄이면 효율은 2배가 되고 어떻게 좀 진정해라. 일단은 너무 생각이 많아졌을 때 녹음해서 들어보고 그리고 휴식을 좀 취해라. 그러면 훨씬 더 낫다. 현명한 사람들의 말은 짧고 핵심적입니다. 듣고 나면 아 그거였구나 하고 더 바랄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제가 법대 대신 영화 학교를 가겠다고 했을 때 그게 너가 정말 원하는 거냐라고 질문했고 제가 그렇다고 답하자 반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보다 더 좋은 조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들에게 저도 연출하기가 굉장히 쉽다. 나 다루는 거 굉장히 쉽다. 방법 뭐냐? 레슨 1. 나한테 뭐 하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그냥 알아서 잘한다. 근데 연기 굉장히 잘하죠, 이 사람. 사실 연기로 깔 게 없습니다. 용기와 신념의 힘. 삶에서 용기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까지 실행과 비실행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신념을 느끼고 그것에 헌신하는 능력이 공통된 맥락처럼 보인다. 맞습니까? 저는 끈질긴 용기, 회복하고 견디고 일어나 계속하라를 배우며 자랐다. 그런데 매번 일어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진짜 반성이나 점검 없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제일 앞에서 얘기했던 거.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은 일부 사람에게 지금은 앞서가게 놔두겠다는 용기입니다. 왜 같은 구멍에 빠지는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뒤로 물러나 점검하는 용기입니다. 나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용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속 도전하고 뭔가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만 그것만 용기가 아니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나 자신 한 번 더 돌아보는 것도 용기다. 당시 로맨틱 코미디의 중심 경력이 저를 괴롭히기도 했다. 커리어상 중심 인물이지만 카밀라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첫 아이를 기대하면서 삶의 활력이 커졌다. 뭔가 영화를 하면서 만났나 보네요. 카밀라랑. 스스로에게 지금의 삶을 감사하라. 일도 그 활력을 도전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결혼과 가족을 택한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고 어느 정도 할리우드에서 물러나는 선택이기도 했다. 나는 이제 그 결혼 선택하고 내 가정에 더 충실했다.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게 나에게 이제 용기다. 이렇게 가정을 선택한 게 오히려 나한테 더 용기였다. 주변 사람들, 아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왜 그러냐, 왜 스스로 망치려 하냐, 이렇게 반응했다. 그렇게 하니까, 가족을 선택하니까. 나는 명확한 순간에, 새벽에 명확한 순간에 도전했다고 결정했고, 그 도전은 할리우드를 벗어나는 게 나에겐 도전이었다. 교사나 야생 안내인 등의 다른 직업도 진지하게 고려했다. 사람들이 제가 1,450만 달러 제안을 거절한 이야기를 듣고 뭐 하는 건지? 라고 했다. 단순히 할리우드를 떠난 게 아니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고 그 점이 저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겠다. 확실히 그 선택은 상당한 용기로 필요했다. 뭐야? 갑자기 테스토스테론 수치? 필요가 없겠군.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삶보다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Yes. 그런 감각은 스스로 벗어나야 하는 일종의 반짝이는 신기루 같은 걸까요?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면요.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게 제가 글쓰기를 시작한 이유의 한 부분입니다. 5년 전에 제 삶의 각본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그때 저는 제 삶 자체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제 실제 삶에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살아가는 느낌이었고 정작 큰 인생 경험들은 전부 일을 통해서만 얻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질문을 품게 되었죠. 그래, 그럼 남이 쓴 대본에 남이 연출하고 남의 카메라와 편집을 통해 만들어지는 캐릭터들 속에서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 같은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어디까지 나를 더 도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삶이, 그러니까 진짜 나라는 삶이겠지만 그것도, 그치만 누군가가 이렇게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뭔가를 어떠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나의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뭔가 한번 돌아봤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날 컷이 들어갈 이 단 한 번뿐인 테이크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게 저 자신에게 던진 도전이었고, 그 도전이 글쓰기로 이어졌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됐다. 글쓰기는 음악도 없고 그림도 없고 제 연기도 없고 오직 제가 쓴 글 그 자체만 남는 훨씬 더 직접적인 경험이었거든요. 뭔가 나의 내면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뭔가 더 직접적인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나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들, 이런 것들 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예정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예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둘 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영화를 2편 찍었는데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시 연기를 하러 가는 일이 정말 휴가처럼 느껴졌다. 하나의 일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다는 게 제게는 진짜 휴가 같았습니다. 피나 콜라다 마시면서 늘어져 있는 휴식이란 뜻이 아니라 매일 내가 이루고 싶은 걸 해내고 함께 작업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협업해서 작품을 만들고 그 안에서 캐릭터를 세워가고 촬영을 맡았을 때 와, 이거 진짜 재밌었겠다. 이거야말로 휴가 같다는 느낌이었죠. 그게 제가 유럽에서 2달을 보냈던 시간보다 훨씬 더 휴가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되묻게 됐죠.
아, 나 휴가 즐기는 법 자체를 새로 배워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참 이 몰입이라는 게 근데 진짜 뭔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재미 중에 뭔가 굉장히 그냥 뭐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욕구 이론 7단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자기 뭐 무슨 실현인가 뭐 그런 건데 얘가 그런 게 이게 몰입이랑 좀 연결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그 뭐야 이 쿠퍼 아저씨는 이 연기를 통해서 했지만 뭐든 간에 뭐 이렇게 뭐 책을 읽든지 밥을 먹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뭔가 어떠한 자기만의 어떤 어려운 도전을 하든지 그 뭐든지 간에 그 상태에서 완전히 거기로 이제 들어가서 한다는 그런 몰입 자체가 막 딱 이렇게 시간 정신 차렸을 때 시간 간지도 모르고 굉장히 몰입해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 만약에 이게 거의 불가능하긴 한데 근데 또 이게 몰입만 만약에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냥 진짜 몰입을 딱 해서 정신을 차렸어. 정신을 차렸는데 한 7살 때부터 몰입을 시작해서 정신을 차렸는데 93세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게 진짜 최고의 삶일까? 시간 간 줄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한 90년 동안. 그럼 그게 진짜 최고의 삶일까?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약간 이렇게 흠하게 되는. 특히 요즘은 모든 게 점점 축약되고 있다. 요즘 이야기를 보면 일막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 사람들의 집중력이 짧아져서인지 빨리 캐릭터를 소개하고 갈등으로 들어가자. 그 해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막이 대본 12페이지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 주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이야기 전체 속에서 물론 그 캐릭터를 소개해야 하는 장면이 필요할 수 있고 안 필요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인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더 빨리 점점 더 축약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이야기 스토리로 넘어가자 갈등으로 시작해버리자 제일 하이라이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막 웹툰 요즘 잘 나가는 거 보면은 전생물 같은 거 보면은 캐릭터 소개 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캐릭터가 뭐 나는 뭐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완전 그냥 찐따였는데 갑자기 트럭에 치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뭐 천사인지 아니면 뭐 신인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여자 신으로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여신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 세계에서는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걸 이제 들어주겠냐 뭐 이렇게 원하는 거 들어주겠다 하면서 소원하게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이 세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만화 분량으로 웹툰 분량으로 하면 하나도 안 돼서 그 이야기가 그냥 다 끝나버리거든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이제 뭔가 그 인물이 그 전에 가졌던 그런 배경 같은 거 그냥 싹 그냥 그런 걸 소개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전에 2막이 37, 38페이지쯤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12페이지예요. 그러면 뭐야 이거? 아 뭐야 몰입을 하고 딱 뭐야 갑자기 몰입하고 있었는데 챗GPT가 갑자기 꺼버렸네. 아 오케이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배우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사실 1막인데 왜냐하면 1막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이런 유형의 이야기 예전에 봤을지 몰라 하지만 나랑 함께 이 캐릭터와 함께 이 여정을 간 적은 없잖아. 음, 이 캐릭터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난 적은 없으니까요. 갈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이 세계와 이 인물들이 보이는 행동, 주변과 관계를 천천히 소개해달라. 그래야 당신이 우리와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여정을 떠날 수 있다. 이게 일막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서로에 대해서 더 좀 친해지고 그러니까 영화와 이제 관객과 이제 그 뭐야 배우들과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처음에 1막에서 서로 좀 친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그리고 이제 오케이 이제 우리 대해서 조금씩 알았으니까 이제 2막인 이제 진짜 스토리로 한번 진행해볼까 약간 요런 거였는데 점점 우리에 대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다. 별로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인터랙터 되고 싶어 하지 않다. 이렇게 서로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다. 바로 2막으로 넘어가서 스토리로 바로 진행해버리고 싶다. 그런데 그 1막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트루 디텍티브는 시즌 8부작 그러니까 8시간짜리 에피소드였어요. 거기서 1막만으로 3시간을 가지고 있었죠. 1막 분량이 190페이지나 됐습니다. 그건 배우에게 엄청난 호사이자 아름다운 기회예요. 앉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좋아, 서두르지 말자. 물론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다. 저도 중간에 다른 선택을 할 뻔한 순간이 많았거든요. 한 달쯤 촬영이 지난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지루한 건 아닐까? 그러다 스스로에게 아니야, 믿어. 러스트 크래쉬가 변하는 순간 모든 게 뒤집힐 거야. 그 지점까지 가는 과정을 믿어야 해. 라고 말이죠. 지난주 런던 촬영에 갔을 때 제가 이 쇼에 모신 게 먹시 말론이었어요. 그가 가이 리치와 함께 작업하면서 배운 것들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죠. 오케이, 뭘 배웠냐? 지금 이 순간에 정말 강합니다. 그런데 가이에게 미리 뭘 함께 준비해보거나 오늘 저녁 6시에 뭘 먹을지 얘기해볼까? 같은 걸 물어보면 그건 너무 먼 미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이 사람한테 이미 너무 먼 미래인 거죠. 참 괴짜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 누구야 이 아저씨 가이 리치 뭐 하는 아저씨요. 아 영화 감독이고
제가 이 사람 영화 중에 본 거는 그 알라딘 그거 감독을 하셨네요, 이분이. 아무튼 이 감독분이 뭔가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만 완전히 이렇게 뭔가를 한다. 완전히 이 순간에만 몰입해 있다. 그러니까 저녁에 뭘 먹을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너무 먼 미래다.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뭐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속 내서는 솔직히 이렇게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 사람도 이게 뭐가 무의식적으로는 그가 직접 대본을 썼고 제 캐릭터에는 정말 멋진 독백과 대사들이 많았어요. 그런 대사들을 소화하려면 준비도 많이 해야겠고 이해하려고 애도 많이 써야죠. 그래서 촬영 당일에 제가 현장에 가면 우리는 항상 같이 앉아서 한번 들어보자고 리허설을 합니다. 가이드 저쪽에 앉았을 때 갑자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지? 그 대사가 뭐였지? 이거 형편없네. 누가 쓴 거야? 라고 말했죠. 그래서 당신이 요라고 하면 세상이 진짜 쓰레기네. 알았어 이렇게 하자 하면서 바로 다른 대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면을 찍기 직전에 대본을 다시 쓰는 거예요. 아침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고 미리 모여서 다음 주걸 준비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느끼는 그냥 그런 아이디어들로 그냥 딱딱 그때 그 상황에서 그냥 대사가 별로면 쳐봤는데 별로인 것 같아. 그럼 거기서 바로 그냥 수정해가지고 딱 이렇게 바로 해버린다. 제가 일요일에 한 번 나가서 대본 같이 보죠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매번 약속을 안 지켰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트장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가인은 완전히 몰입 모드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즉흥으로 내놓는 아이디어들이 저는 처음에 좌절하다가 나중에 와하는 감탄사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것 중 95%는 원래 대본에 있던 것보다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리듬이구나. 그냥 그 순간에 이렇게 몰입하면서 서로 딱 그 배우와 그 감독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뭔가 서로만의 어떠한 그 유대감과 이게 뭐 라포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더 인간답고 더 뭔가 이렇게 매력적인 어떠한 것들이 서로 이렇게 뭔가 더 나온다. 대사에서든 표정에서든 그 작업의 분위기에서든 그가 듣고 있는 건 말하기 뱉어낼 음악적 박자요. 팝팝팝 이런 리듬. 그의 대사에서는 전혀 군더더기 같은 게 없다. 아주 날카롭다. 명사, 동사, 중간에 형용사나 부사가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지만 마침표, 빰, 팝팝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쿠퍼 아저씨와 그 감독 간의 이 사람도 누군가 들었다고 했죠. 아무튼 그 배우와 그 감독 간의 서로 간의 그 소통, 팝팝, 뿜뿜, 팝팝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뭔가 이게 그 둘만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그 둘만의 어떠한 리듬이겠죠. 둘만의 어떠한 그런 거. 그리고 그 리듬을 바로 그 순간에 귀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웃긴 건 제가 보기에 와 이건 천재인데? 라고 생각했던 대사들조차 가인은 갑자기 세상에 이건 형편없어. 이거 누가 쓴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당신이에요 하고 그는 그럼 이건 휴지통 행위네. 버리자라고 해요. 그는 감독 세계 프리스타일 래퍼 같다. 처음에 좌절감을 지니고 나서 저는 그를 항상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실 같이 일하기 즐기기 전에 그 사람 자체를 먼저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작업 방식을 이해하게 되자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됐고 함께 일하는 과정도 더 즐길 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 그의 머리가 돌아가는 방식, 현장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그의 태도가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고 너무 이렇게 뭔가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그 물리세계에서 보면은 질량이 있으면은 그 공간이 휘잖아요. 이렇게 휘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하냐?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그 공간 자체가 휘어가지고 끌어들이잖아요. 이렇게 마치 중력처럼. 그러니까 그 몰입이라는 게 하나의 어떠한 비유로 하자면 어떤 중력처럼 뭔가 느껴지는 것 같다. 자, 이제 제대로 들어가 보자. 지금 이 테이블에 다 같이 앉았다. 우리는 이 장면을 찍으러 여기에 모여있다. 그럼 지금 앉아서 이 대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읽어보자.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걸 1시간 전에 미리 하자거나 트레일러 안에서 미리 하자는 얘기를 하면 아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한 거를 한 번 또 다시 이렇게 해버리면은 뭔가 조금 더 그 현장에서 나오는 완전 그 딱 순간에 그 번뜩이는 듯한 그 느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안 느껴진다 약간 이런 건가? 그런 방식이 아주 짜릿해요. 마치 줄타기 같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대본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외워두는 게 가치가 있는 건지 라는 생각과 아니야 다 바뀔 거야 라는 생각 사이에서 어차피 대본을 다 외워와도 이 감독이 그 즉흥적인 자리에서 다 바꿔버리면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 외워가도 된다. 물론 몇몇 부분은 미리 읽어야겠죠. 하지만 전날 밤 대본을 읽으면서도 그 중간 그중 절반은 내일 가면은 버려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60%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다시 보고 듣고 그 순간에 이게 훨씬 낫다 라고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점은 그게 더 좋다는 걸 듣고 나도 동의한 직후에 바로 좋아 그럼 찍자 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잠깐만요 이거 양이 너무 많은데 다시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일부라도 외울 시간을 주세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착한 남자와 좋은 남자의 차이. 착한 남자와 좋은 남자.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이스 가이와 굿 가이. 착한 남자, 좋은 남자. 뭔 차이일까? 한번 생각해봐. 좋은 남자, 좋은 남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말하는 착한 남자라는 건 알겠는데 좋은 남자가 뭘까? 좋은 남자가 뭐지? 좋다. 이 사람 좋다. 뭔가 착한 남자는 어떠한 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이타적인 사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어떠한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배려를 많이 해주고 이런 사람이 착한 남자 같고, 좋은 남자는 사실 좀 매력적인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영화 감독 그 예시를 든 것처럼 굉장히 중력 같은 남자여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쭉 모이는 거죠. 그냥 그 사람 주변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질량이 너무 무거워서. 그게 좋은 남자 아닐까요? 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 쿠퍼 아저씨 뭐라 생각하는지. 착한 남자는 이렇게 할게 하면서 모두와 잘 지내려고 한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은 꼭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반대하는지 스스로 분명히 알지 못할 수 있어요. 반면에 좋은 남자는 분명히 지키고자 하는 이상이 있고 그 이상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것에는 분명히 반대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험대에 올랐을 때 좋은 남자는 그냥 착한 사람과 다르다. 이 내용의 제 책에서 메이닝 업, 남자로 선다는 것이라는 챕터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제가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만 찍던 시기였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처럼 느껴졌을 때였죠. 제 작품 속에서의 저는 그저 착한 남자 역할만 하고 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저는 단순히 착한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착한 사람 아니다. 자기는 뭐 이렇게 할 때는 할 줄 아는 그런 좋은 남자다. 아까 말했듯이 그 카밀라가 임신 중이었고 아이가 곧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남성 속으로 꽉 차서 거의 야생적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작 제 일에서는 제 자신이 조금 중성화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내 실제 삶에서는 좋은 사람이고 좋은 남자인데 일에서는 다 착한 남자 역할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묻게 되었죠. 좋은 남자가 될 수 있는 캐릭터,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드라마였어요. 드라마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분명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의 최대치와 명성의 최저선에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넌 어떻게 느끼고 있냐? 핵심이고 연출자가 그건 너무 과하다, 그건 부족하다 라고 잘라 말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좁아져요. 거기서 너무 화를 냈어. 감정을 너무 강하게 실었어. 같은 피드백은 드라마보다는 로맨틱 코미디에 훨씬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감정과 감정의 표현이 일정한 구역 범위에 압축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말하자면 구름 위에서 통통 튀어야 하는 느낌입니다. 반대로 드라마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고통과 악을,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깊고 어두운 곳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보라는 거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자. 그러니까 이 로맨틱 코미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좀 감정 사이에서의 어떠한 이렇게 뭔가 너무 감정 깊이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어차피 그냥 코미디 장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겉에서 좀 도는 그런 감정들로 뭔가 이렇게 조금 극을 이렇게 이끄는 느낌이라면은 자기가 맡았던 이 드라마에서는 조금 더 내면적인, 더 내면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게 된다, 감정적으로. 그게 드라마에서 없는 것이고 실제 삶과 훨씬 더 비슷했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남자가 된다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닐 것이고 좋은 남자는 항상 가장 친근하고 호감 가는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못되게 굴거나 무례한 사람이 되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때로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것은 나에게 맞는다. 하지만 저건 나에게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좋은 남자라 하면은 뭔가 좀 줏대가 있고, 뭐 좋은 말로 하면 줏대 있고, 나쁜 말로 하면은 그냥 우기는 거 잘하고, 약간 요런 남자. 내게 맞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나나 내 가족의 영역을 침범한다면 나는 그에게 대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점을 당신에게 분명히 알려둘 것이다. 내가 먼저 당신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 선을 넘는다면 나는 분명히 맞설 싸울 것이다. 대화를 통해 볼 수 있다면 최고겠지만 세상이 항상 그렇게만 흘러가진 않죠. 좋은 남자들이 일부러 싸움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문제는 자신이 아끼는 무언가를 침범한다면 좋은 남자는 그걸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매튜가 결코 양보하지 않을 원칙들. 이거 매튜가 결코 양보하지 않을 원칙들, 그리고 캔슬링맨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멈춰야 하는지. 남성성에 관해서 당신이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원칙이 있다면 뭐냐? 일단 남성성을 정의해보면 이야기를 좀 더 재밌게 풀어가 봅시다. 우리는 마초적인 걸 남성성이라는 깊은 골짜기에서 마땅히 빠져나와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투 운동 같은 것들이 실제로 필요했던 부분도 있고 또 과잉 보상처럼 작용했던 부분도 있던 탓에 어떤 남성들은 남성적이다라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게 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좋은 남자들조차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이 말이 여성의 권리나 힘의 신장을 부정하거나 배제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자랑 무관하게 그래도
이 남성성이라는 거에 대해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 다만 그 긴 대화의 과정에서 제가 아는 많은 남성들이 무엇이 남성성인지 아닌지는 계속 들어왔는데 정작 무엇이 남성성인지 이제 잘 모르겠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 오케이. 그래서 남성성의 정의가 뭔데? 매추. 어이. 그 뭐야 쿠파 아저씨가 생각하는 남성성이 뭐야 그랬어. 젠장. 그냥 문을 열어줬을 뿐인데 나 이제 끝난 건가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뭔가 남성성이다라는 게 어떠한 하나의 뭔가 좀 굉장히 뭔가 좀 애매하게 됐다. 뭔가 이 어떠한 이게 문을 열어준다는 어떠한 이런 기사도 정신이 있는데 이제 뭔가 이 마음속에서 뭔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나온 그런 기사도 정신이 아니라 오케이 문 열어줬으니까 이제 나 끝이지.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친구들 중에 그건 너무 사소한 예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것도 논의의 일부다. 그런 예는 미투가 말하고자 했던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거든요. 누구든 다 말해버려. 누구든 다 말해달라고 했을 때 아지즈 안사라와 하비 와인진이 그걸 보고 있으면 아니 잠깐만 이 둘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뭔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맥락을 봤을 때 한 사람은 크게 뭔가 잘못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렇게 덜 크게 잘못한 사람인데 이 둘이가 이제 뭔가 미투 운동이라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둘이 똑같은 잘못을 한 것처럼 같이 묶이게 되었다라는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이 맥락만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남성성인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이 교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흔히 과잉 반응을 하게 됩니다. 과도한 방향으로 기울기도 하죠.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You know what I'm saying?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남성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재정의를 찾고 있다. 또 남성과 여성 사이에 다양스럽고 생물학적으로 아름답고 멋진 차이들이 존재한다. 물론 그 차이들이 항상 서로를 배타적으로 가르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랄까. 제가 보기에 전 세계 여성들에게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는 세상에 좋은 남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남성적인 남자는 억압자가 아니다. 진짜 남성적인 사람은 마초도 아니고 쇼비스트도 아니지만 분명히 남성적이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남성적이라고 느꼈던 순간은 첫 아이가 태어난 직후였다. 제 머리, 가슴, 그리고 몸이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로 맞아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힘은 아마 그 시기에 제가 남편으로서도 최고 상태였을 것이다. 남성들은 이게 순전히 생물학적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고 또 그렇게 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서 당신들은 항상 구원자 역할을 하려고 항상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잖아 라고 말하죠. 저는 좋다 괜찮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훌륭하죠. 그걸 기반으로 같이 일하면 됩니다. 다만 여성들이 이렇게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해결책을 마련해줘서 고마워. 근데 잠깐만 들어봐. 나는 지금 당장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거네요 이거. 뭔가 그러니까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뭔가 자꾸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굉장히 요즘 시대로 말하면 티적인 사고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여자들과의 소통 방식에서 차이점은 기다려봐. 난 지금 너가 이렇게 해결책을 말해주는 걸 원하지 않다. 나도 해결책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공감이니까 당장 공감을 해. 나는 이 여성들의 그런 태도와 남자들의 이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그 태도,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말하기 방식,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이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고 싶을 뿐 나는 그냥 공감하기를 원한다. 말하다 보면 아마 나 스스로 답을 찾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어떠한 공감적 대화. 그렇다고 해서 해결책을 찾고 의지받고 싶어하는 그 남성적인 면을 버리자는 뜻은 아니다. 다만 지금 그 역할이 재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팁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런 막 예를 들면 나 무슨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했을 때 여자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남자가 그러면은 그거는 원인이 뭐고 A고 B고 C이기 때문에 그러면 A와 B와 C를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남성적인 이러한 대화 방식이 이제는 재정이 되고 있다. 제가 최근에 맡았던 더 로스트 버스에서 맡았던 역할도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젊은 남성들 그리고 중년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촬영 당시엔 잘 몰랐지만 그 역할이 사실은 어떤 큰 집단의 중년 남성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이 쿠파 아저씨가 실제로 중년 아저씨기도 하고 그들은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젠장 여기가 내가 상상했던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 젠장 나는 아무것도 세우지 못했네. 이런 역할들이었나 보네요. 딱 눈을 떴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내가 막 예전에 상상했던 그런 곳이 아니야. 나는 원래 뭔가를 이렇게 뭔가 이루고 뭔가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막상 현실은 그러지 않다. 라는 어떠한 캐릭터를 대변하는 역할. 망가진 결혼, 실패한 직장들, 어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잘해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많은 이들이 상황이 힘들어질 때마다 뒷문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혼을 하고 한 발짝 더 버티지 못하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죠. 그리고 언젠가 그 결과들이 다 자신들을 따라잡게 됩니다. 바로 그런 남성 집단이 지금 그렇다면 남성성은 도대체 무엇이지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뭔가 이제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조금씩 이렇게 뭔가 한 발씩 빼고 뭔가 그렇게 했던 그런 집단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내가 상상했던 거랑 현실이랑 달라 하면서
조금씩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 조금씩 한 발씩 물러졌던 그런 어떠한 하나의 그런 집단들을 대표한 그 캐릭터로서 이제 근데 그 집단들이 이제 다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도대체 남성성은 뭐냐? 나는 어떻게 어디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의지받는 자리가 나에게 존엄성과 의미를 줄 수 있을까? 라고요. 오케이. 그것을 뭐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는데 거기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성성이란 무엇인가? 오케이. 저는 여기서 남성성에 대한 나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개념만 나열하고 싶진 않다. 그 단계를 좀 더 지나가 보고 싶다. 오케이. 좋아. 대신 이렇게 말해보고 싶다. 남자들이요. 생물학적인 남성으로서 스스로에게 기대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많은 정의들이 결국 비슷한 특성들로 모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감정적 안경. 이 그중 하나일 수도 있고요. 감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 유능함 또 하나, 유능함도 또 다른 하나겠죠. 그러니까 뭔가 소위 사람들이 남성성이라는 어떠한 정의라고 했을 때 감정적 안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이렇게 화나고 했을 때 뭔가 조금 이렇게 화를 이렇게 참을 수 있고 화를 잘 다스리는 능력 아니면은 뭔가 남자는 이렇게 뭔가 능력을 갖춰야 해 이런 것도 이제 어떠한 남자의 하나의 특성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결정력,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 어떤 추진력 이런 것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불러왔던 남성성이라는 어떠한 하나의 특징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특성들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다 뭉뚱그려서 합쳐져서 그게 뭔가 남성성이지 않나. 그런데 이런 특성들은 극단적으로 경우까지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감정 조절 능력이 너무 극단으로 가면 감정을 완전히 부정하고 취약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상태가 되죠. 예를 들면 진짜 만약에 감정이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감정에서 다 이렇게 억제해버리면은 진짜 무슨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의 어떠한 사이코패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극단으로 가버리면 일종의 스토아 철학의 나쁜 부분만 몰아놓고 좋은 부분은 없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또 유능함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 방향으로만 전진하겠다는 식의 집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무슨 희생,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통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나는 무조건 성공하겠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얻는 건 있는 대신 또 어떤 것들을 또 포기해야 하고 이렇게 가야 하니까 뭔가 그런 어떤 하나의 집착으로 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단력도 다른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만약에 해버리면 남의 말을 아예 들을 줄 못하는 그런 독단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난 이제 다 알아 이제 네 말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매우 섬세한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미투 운동은 남성들이 자신의 권력적 위치를 이용해 여성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던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재조정이기도 했습니다. Oh, that's right. 미투의 목표는 남성의 행동 중 독성을 띠는 부분을 정화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남성성 전체를 멸균해버리는 방향으로 흘려버린 것이 면이 있다. 조금 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뭐야 바바리맨을 잡는데 뭐 그걸 해야지 바바리맨을 잡자고 모든 바바리를 없애버리는 건 그건 아니다. 그런 거죠. 남성 행동 모두가 다 무균해버린 시스템이다. 너무 극단으로 가버리니까 많은 운동들이 그렇듯 처음에는 저격총처럼 정확하게 표적을 겨눌 때는 아주 옳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모두 들어와라는 식의 일반 입장이 되는 순간부터 좀 문제가 생긴다. 엽총을 사방으로 퍼져버리면 그러면 다 같이 쏘자. 가 되어버리고 저 사람은 진실을 말하냐 라는 질문도 상관없어 버리게 되는 식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자꾸 그쪽으로만 흘러가다 보면은 이제 몰라 자꾸 이렇게 사람이 좀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해져 버리고 모르겠다 그냥 싸잡아가지고 그냥 눈에 띄기만 하면 일단 두드려 패버리고 그리고 시작하자. 그렇게 되면 이 운동이 균형을 바로잡는 기회가 아니라 누구에게 분노를 계속 갈아붙이고 남의 목 위에서 발을 올려놓는 기회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미투를 둘러싸고 우리는 꽤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패턴이 있는데요. A 유형의 사람에게 B 유형의 문제, B 유형의 사람에게 A 유형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약간 얘기를 지금까지 듣다 보면서 느낀 생각인데 점점 어떠한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생물학적으로 일단 남자 여자 이렇게 태어났는데 근데 뭔가 점점 그 사이에 어떠한 자꾸 그것들을 남자 여자의 어떠한 그 특질들을 다 이렇게 진짜 무균실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폐기해버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떠한 가치가 전파되면서 서로가 이렇게 자꾸 중성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어떠한 남자들만의 어떠한 그 시선으로 또 봐줄 필요도 있고 여자에게는 또 여자만의 어떠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A 유형에게는 B 유형인 A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 옛날에 보면은 막 뭐 사극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막 여자들끼리 있는 그 모임에 보면은 내명부 거기서는 진짜 그 여자들끼리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자기들만의 그 사회에서. 근데 거기에 대고 이제 뭔가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게 뭔가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물론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다 이렇게 그렇게 적용시켜 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살짝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대중에게 일괄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대체로 오를 수 있지만 그 조언은 비대칭적으로 흡수된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똑같은 영양제를 먹으면 어떤 사람에게 과도하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에겐 전혀 반응하지 않듯이오. 그리고 종종 과잉 반응자들이 원래 그 영양제를 가장 덜 필요로 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약이 필요해. 해서 어떠한 집단에게 약을 이렇게 주면 되는데, 아니 그 사람 개인에게 그 약을 주면 되는데, 아니지. 그 사람은 이제 뭔가 남자니까 남자 전체가 그 약을 먹어야 해. 해서 남자 전체한테 그 약들을 이렇게 먹여요. 어떠한 남성성이 줄어드는 무슨 약이라고 뭐 이게 가정했을 때 그 약을 이렇게 다 먹여버리면은, 아니 뭐야? 난 아닌데 왜 내가 그 약을 먹어야지? 하면서 그 영양제가 진짜로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반응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필요 없는데 다 먹이니까 다 뭐 억울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더 크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미투에 적용해보면 정말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남성들은 정작 그 메시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해석한 거랑 반대로 이 사람은 예시를 들은 거네요. 저는 필요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걸 예시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정작 그 사람들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거를 제가 예시를 든 거랑 반대로 예시를 들었네요. 그리고 윌리엄스는 반대로 그 메시지를 가장 진지하게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바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다가갈 때 조금 더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던 사람들이죠. 만약 좀 더 내성적이고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다가가는 것 자체를 불안이 있는 타입이라면 모든 여성을 믿어라. 유해한 남성은 남성적 시선은 안 된다. 너는 굳이 다가갈 필요가 없다.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 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말아야 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미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집착하고 다가서던 남성에게 이런 조언은 잘 작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과잉 반응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게 된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조언에 가장 잘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조언을 가장 덜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더 중성적이어야 해. 더 약해져야 하고 남자는 더 감정적이어야 돼라는 메시지를 더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감정적이고 더 남자인데 조금 더 중성적인 사람들은 그래 그래야지. 더 감정적으로 돼야지. 이렇게라고 받아들이고 실제로 진짜 몰라. I don't give a shit. 그냥 나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는 내 인생 나고 남아 이런 중천금 뭐 그런 거 이제 뭐 그런 태도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내 말이면 무조건 맞아. 이렇게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말들, 네가 뭐 얘기를 하든 말든 그냥 씨부려라, 그냥 내 갈 길 간다. 약간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도 이제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 이런 거죠. 남성이라는 전체 스펙트럼을 놓고 봤을 때 남자는 더 취약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미 충분히 취약하고 원래부터 감정적으로 더 취약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면 감정을 억누르고 부모 세대의 부재한 아버지 같은 형태의 대물림된 트라우마를 지닌 남자들은 이런 메시지를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거 예시. 그래서 정말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메시지를 가장 덜 듣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메시지를 뭔가 이렇게 퍼뜨릴 때 탁 잡아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때려박는 랩으로다가 이렇게 바로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다 인터넷이라는 곳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탁 뿌려버리니까 이제 좀 다르게 다 양식이 나타나는데 다른 방향들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정작 들어야 할 사람들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할 사람들 그 얘기를 더 듣고 그 조언을 모두 엽총처럼 쏘아대면 정작 줄이고 싶었던 나쁜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오히려 지켜내고 싶었던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사라질 수도 있다. 마치 거꾸로 작동하는 용제 같아서 없애고 싶었던 나쁜 것들은 남겨두고 지켜내고 싶었던 것들은 벗겨내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남성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여성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 이렇게 묻고 싶다. 그 독했던 미투 시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쁜 짓을 하고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독성의 축이 갑자기 꺾여버린 그 시기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제는 안 되라는 신호가 온 그때 말이죠. 저는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좋은 남성의 남성성까지 딱 깎아내리거나 실제 가해자는 아니지만 좀 더 마초적으로 행동하던 이들이 좋아 그러면 난 더 가슴을 내밀어야지. 더 마초적으로 나갈 거야. 라며 반작용을 일으키게 만들지는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시 말했을까 그 미투 시대 이쪽에서 뭐 이렇게 나쁜 짓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은 아까 앞에서 예시를 든 것처럼 뭔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남자는 아무래도 여자에 비해서 힘이 세니까 그냥 뭐 그런 시대에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뭐 강간 같은 거 해버리고 그 다음에 힘으로 제압하고 이제 도망갔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면서 근데
그거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이 어떤 여성들의 분노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자꾸 그거를 이렇게 때려잡다가 하니까 사회 분위기가 때려잡다 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힘이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도 자꾸 사회 분위기가 그쪽으로 때려잡자 하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나는 분명히 그렇게 뭐가 이렇게 뭐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힘이 있지만서도 나는 그냥 반일을 하고, 나는 그냥 회사원에서 그냥 타자 치고, 나는 그냥 헬스장 가서 이렇게 운동밖에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뭐라 하는 거지? 왜냐면 그 이유가 그냥 내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람들을 때려잡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지는 않게 해야 한다. 저는 그 시기를 조금 더 진보적인 변화의 시기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부터 한 걸음 물러서 있던 조금 소극적이었던 남성들이 이제 와서, 와, 내가 이렇게 옳았구나라고 느끼게 된 부분도 명확히 있기 때문이군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회가 자꾸 그런 식으로 변하면서, 뭔가 뒤에 자꾸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뭔가 마음적으로 좀 이렇게 쫄아있던 사람들, 저 여자 번호 딸까, 한번 길 가는 여자한테 한번 말 한번 걸어볼까, 말아.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저 여자가 나를 성범죄 무고죄로 이렇게 넣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쫄아있던 사람들도 뭔가 사회 분위기가 만약에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역시 내가 맞았어, 이렇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 동시에 이 운동이 토끼로 나무를 찍어 넘기듯 거칠게 작용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제는 물러서야 한다, 한 발 빼야 한다, 얘야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상기시킨 것도 사실이죠. 네, 그건 100% 동의합니다. 조금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소극적으로 되게끔 만든 것도 사실이다. GPT야. 맞아요. 100%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모든 것이 나쁘기만 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메시지가 비대칭적으로 흡수된다는 점을 계속 생각해야 한다. 아까 전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메시지 막상 들어야 할 사람들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자꾸 들으니까 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저는 왜 남성을 캔슬하는 문화를 멈춰야 하는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배웠기를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이른바 체스터턴의 울타리라는 개념입니다. 체스터턴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설명해주네요. 이 울타리가 뭔지. 어느 날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길을 가다가 울타리 하나를 마주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들판에 울타리 기둥 2개가 서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오케이, 생각했습니다. 여기 실제 울타리는 없지만 있다고 상상해보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하나, 울타리 하나, 울타리 둘. 그러니까 기둥 2개 사이에 철사줄이 조금 걸려있는 그런 울타리죠. 이게 기둥 2개 있고 철사줄 하나가 이렇게 조금 걸려있다. 진보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울타리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치워버립시다. 그러자 보수주의자는, 잠깐만요. 누군가 이 울타리를 여기에 세웠을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죠. 라고 말하죠. 여기서 끊어버린다고? 거기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쪽에는 혁신, 새로움, 모험심, 개방성 같은 것들이 있고, 또 한편에 대해서는 전통에 대한 존중, 정치의 현상 유지가 있다. 이 둘 사이에서 긴장은 아주 오래된, 늘 반복되는 밀고 당기기다. 그쵸, 완전 맞는 말이죠. 울타리를 치우겠다고 말하는 사람의 근거도 맞고, 그 울타리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도 맞고.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봐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 울타리를 친 사람도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얘기해보고, 뭔가 그렇게 울타리 진짜 실제로 치울지 말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모여서 더 논의해보고, 더 이렇게 해봐야겠죠. 각자가 아니라 더 모여서 각자도 해도 되고, 모여서 얘기해도 되고. 우리는 오래된 전통을 얼마나 버려야 하고 또 얼마나 남겨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배운 것 같다고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대신 조금 조절하면서 부드럽게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부 싹 다 덮어 씌워서 지워버리는 백지화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울타리가, 앞에 말했던 그 남성성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바뀌려면 그 남성성이라는 것, 어떠한 것도 그 울타리인데, 그것도 뭔가, 그래, 오케이, 뭐 너네들이 뭔 말 하려는지 알겠어. 그거에 대해서 왜 남성성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지 알겠어. 하지만 그래도 그 남성성이라는 게 생긴 그 과거의 역사들과 그런 게 있을 거니까 다 모여가지고 조금씩 얘기해보고, 그리고 바뀔 거면은 조금 시간을 주고 좀 여유롭고, 또 서로 또 이렇게 기분 좋고, 또 천천히, 누이 좋고 무슨 뭐 백부 좋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자. 그리고 당신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줬습니다. 바로 여성들은 조건이 갖추어진 남성들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가버려. 오케이. 그래서 공감을 제로섬으로 보는 관점이 문제가 됩니다. 즉, 남성이 겪는 어려움에 어느 정도 공감을 보이면 인류의 역사 대부분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없던 여러 이점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별개로 하고 말이죠. 아까 제로섬이란 말이 요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남성에게 공감을 주면 다른 쪽에서 공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성에게 공감해서 안 된다는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공감이라는 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제로섬이 아니다. 여기도 좀 이렇게 남성성에 대해서 그 과거의 남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긴, 남성성이라는 게 생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좀 이렇게
다른 거에다가 이렇게 신경을 쓰면 줄어든다는 이유로 그걸 안 하는 건 좀 방식이 좀 아니지 않냐. 공감은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로섬도 아니고 우리가 일정량만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도 아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쌍한 가부장제 참 슬프네요 라며 비꼬기도 한다. 그럼 곧바로 남자들은 동정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남자들은 가부장제라는 하나의 어떠한 쓰레기 같은 그러한 제도를 도입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 쓰레기를 한 사람들이니까 너네들은 동정받을 자격도 없어. 이런 식으로 뭔가 사회가 흘러가고 있다. 남자들은 너무 오래 잘 살아왔으니까 그 가부장제라는 어떠한 혜택을 통해서 이런 거 전쟁, 죽음, 홈리스, 약물 중독, 남성들이 겪어온 이런 어떠한 어려움들을 차치하고 그 이제 뭔가 여성들 입장에서 남자들이 그런 가부장제, 이게 남성주의 중심의 사회 이런 것들을 많이 누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더 이상 그들을 일으켜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식이다. 이러한 공감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공감 부족은 좀 아닌 것 같다. 공감해달라.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거 남성들의 이와 역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감 좀 해달라.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근데 왜 좋은 남자는 다 어디 갔지?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여기서 그걸 하자면은 여기서 이 얘기에서 이거 남자들은 너무 오래 잘 살았으니까 더 이상 그들을 일으켜줄 세울 필요가 없다. 이 식에 조금 더 하자면은 요즘 시대에 이제 젊은 남성들이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특히 이제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뭐그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어떠한 혜택받는 사회가 아니었다. 그 진짜 남자 여자 똑같이 나는 컸는데 왜 다 커서 보니까 왜 갑자기 남성들이 지금까지 뭔가 많은 것들을 그렇게 혜택을 누려왔다는 이유로 나는 진짜 똑같이 컸는데 왜 이렇게 두드려 패냐.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군대라는 문제도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남자랑 여자랑 똑같은데 나는 그렇게 자라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는데 왜 나만 오히려 군대를 가지? 이거 완전 역차별 아니냐? 라는 이러한 하나의 그러한 사회적인 어떠한 그런 담론도 있죠. 공감대가 있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다음 문장은 바로 그거다. 근데 왜 좋은 남자는 다 어디 갔지?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그건 짝짓기 전략에서 보면은 거의 스스로 배를 가르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남자 때려잡기를 지금까지 캠페인으로 벌여왔는데 막상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좋은 남자 다 어디 갔어?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쿠퍼 아저씨가 봤을 때 예, 맞습니다.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여기 구애의 논리로 다시 번역됐네. 왜 자꾸 이렇게 지워지는 거지? 계속 시작해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느낌입니다. 만약 사회의 어느 집단이 문제를 겪고 있다면 우리는 세금으로 수십억 원을 들여 설문조사와 사업을 세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강요하지 않죠. 그런데 남성들이 문제를 겪으면 그 문제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세상에 다른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사회에서 무엇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말하죠. 근데 남성들이 문제를 겪으면 우리는 남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남자들로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죠. 왜냐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남자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제 남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뭔가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남자들로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다. 저는 그것에 맞서 싸우는 걸 포기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을 거치고 나서 이제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 악마를 떨쳐냈습니다. 자, 새로운 시작을 해봅시다. 맞죠? 오케이, 동의해. 저는 그동안 제 친구들, 특히 미투 운동의 리더들 중 몇 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좋은 남자들도 이런 모임에 초대할 건가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는 미투 운동의 주요 인물들이 일부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남성을 캔슬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건 남성성 자체를 캔슬하는 것 같고 그건 남성이나 여성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맞아요. 그건 바로 그들이 찾고 있는 자격이 있는 남자들에 대한 정확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멋진 문장이 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 것인지보다 어떻게 더 오래 살 것인지에만 집착한다. 이득 없는 양적 성공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만 집착한다. 장수는 찬성한다. 양을 많이 가지는 것도 찬성한다. 다만 그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도 같이 측정을 하고 있냐? 이거의 문제다. 그러니까 뭔가 양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장수하고 양은 많아지고 했는데 정작 인생을 까보면 내 인생 너무 재미없었어. 전혀 즐겁지 않았어. 이렇게 되고 싶진 않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사업에도 이득 없는 성공이 있듯이 세상에는 형식적인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걸. 돈도 많고 갖고 싶은 물건도 다 가진 사람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다. 근데 앞에 말했듯이 그렇게 성공은 했는데 인간관계 엉망,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그런 성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성공했지만 이득을 얻고 있지 못하다. 진짜 성공이라 양과 질을 함께 갖고 있을 때라고 말하는 거다. 진짜 좋은 장수란 남은 생 시간 자체가 질 높은 시간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죽음 자체를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마주보고 싶진 않죠. 물론 직접 마주하면 무서울 거다. 큰 상어랑 맞닥뜨리는 것 같겠죠.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저는 죽음을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정도가 되길 바라는 존재로 본다. 죽음이. 그래서 단순히 숫자가 높은 것, 그 숫자에 집착하다가 그 때문에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늘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더 많이 하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한다. 장수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수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과의 트레이드 오프인지 아니면 둘 다 함께 갈 수 있는지 그게 문제이죠. 둘이 함께 가야 한다. 이 쿠파 아저씨는 어떻게 더 오래 살까에 집착하면 더 잘 살까를 갉아먹는다고 보냐. 너무 집착하면 그럴 수도 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예상 수명에만 몰입한 나머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값진 파티들을 놓쳐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인생의 사랑을 만나거나 목숨을 걸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고 말하게 된 순간들이 있죠. 저는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는 것 자체에는 찬성입니다. 그 장기적인 전망은 제가 늘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미래를 얼마나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을까? 미래를 멀리 내다볼수록 과거도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오늘의 나에게 투자해서 내일 더 큰 투자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숫자 자체에 대한 집착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의 질과 의미를 보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다. 지금과 내일에 집중하는 대신요. 삶의 재미를 더 넣기 위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사냐? 기본값을 유머 쪽으로 두려고 한다. 저는 유머를 정말 좋아한다. 세상에 유머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방식 중 하나가 유머라고 생각한다. 그래, 그렇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도 그렇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허허허허 웃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뭐 서로 이렇게 드립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하나의 어떠한 그런 거다. 질적인 상승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질적인 상승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때 너무 비꼬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 저거 내가 망쳤다라고 받아들이는 쪽이고. 그러니까 뭔가 실수하고 이렇게 하고 뭔가 잘못했더라도 뭔가 그래, 내가 저거 망쳤지. 허허허허 이러고 넘어가는 쪽으로 자기는 하겠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했으면 이건 내 잘못이었네. 이 방식은 안 통했네. 솔직하게 인정하고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종종 웃음을 냉정하다, 무감각하다, 가볍다라고 받아들이지만 너는 지금 이 위기를 대수롭게 않게 만들고 있어. 사태를 진지하게 안 보는 거야 라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다. 하지만 저는 위기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니다. 위기는 이미 벌어졌고 이제 우리는 이 빌어먹을 상황을 어떻게든 통과해야 합니다. 힘들다는 건 알지만 이 복잡한 매듭을 풀어가는 동안 조금은 웃으면서 갈 수 없을까요? 저는 위기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다. 마치 노동요와도 같다. 이 웃음이란 게. 저는 단지 계속 나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코미디언들 예를 들어 이런 데이브 샤펠 같은 사람은 상처가 아직 생생한 시점에서 말을 꺼냅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안 돼라고 말할 때 말이죠. 상처가 너무 생생할 때 말이에요. 그게 그가 똑똑하고 또 웃긴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살짝 이제 말하면 안 될 타이밍에 딱 말하니까 이제 이게 그게 웃긴 거죠. 말하면 안 될 타이밍에 얘기하니까 그는 남들보다 먼저 그것을 말하고 짚어내죠. 지미 카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주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치료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요. 오, 좋네요. 와, 그런 비유 마음에 듭니다. 유머는 학습과 가르침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진짜 겸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는 것, 모르는 것 모두를 다루는 과정에서 말이죠. 유머는 누군가를 강제로 개종시키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돕는 훌륭한 수단이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운율을 쓰는 거다. 그래서 이 책의 일부가 동요처럼 보이는 거고요. 일요일 아침을 토요일 밤처럼 팔아보자. 절에 가는 길에 맥주 한잔 하자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더 잘 소화되고 리듬을 탈 수 있거든요. 그냥 캔디 맛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캔디가 됩니다. 당신 시중에 라이프 앤 캔디 크러쉬라는 게 있죠. 둘 사이에 어떤 평행성이 있냐. 저 캔디 크러쉬 게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그리고 이 게임을 얘기하는 건데 말해버렸네요. 제가 그 게임 정말 좋아합니다. 혹시 들고 계시면은 라이프 좀 공짜로 보내주세요. 아이템도 좀 달라. 맨날 놀란다. 저는 이게 진짜 잘 만든 게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를 아이에게도 설명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걸 책에도 넣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이죠. 저는 이 위대한 게임 캔디 크러쉬로부터도 배운 게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온다고 보냐요. 제 생각에 자신감은 분명 희망이 아니라 믿음에서 옵니다. 뭔가를 실제로 해내는 데서 옵니다. 왜 자꾸 하는 거야. 자신감 어디서 오냐. 자신감은 믿음에서 오지 희망에서 오는 게 아니다. 뭔가 직접 했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런 희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했어. 이건 내가 했었던 거야. 이런 거에서 자신감이 온다. 한번 했던 거에서 자신감이 온다.
아, 나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해보자. 아, 좀 불안한데 이런 과정에서 너 나오고. 근데 하고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액션하고 해낸 순간이 있어. 아, 그때 해냈냐라고 느끼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체감해. 아, 나 진짜 했다고. 그리고 밖에서 본 사람도 그래, you did 라고 해주지. That's confidence. 그게 자신감이야. 난 큰 계획을 세우고 글로 적어도 내 의도,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1년 뒤 내가 딱 그 장면이나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방금 너가 한 그 장면 있지? 그건 말이야. 그러면 나는 그래. 1년 전에 내가 적었던 그대로야. 라고 생각하지. 계획에서 단 한 단어도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도 결과는 그대로였어. 상대도 내 의도를 똑같이 받아들여. 그렇다고. 그게 자신감이야. 정체성이야. 직접 시험해보고, 아, 이게 통하는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 아, 그냥 내가 일기장에서 써놓던 그대로 써놓은 게 있는데, 그냥 그걸 누군가한테 말하지 않고 해도 그래도 사람들도 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왜냐면 그게 진짜 나의 이 태도에서 이렇게 묻어서 나오는 거니까. 진짜 나오는 거니까. 마치 앞에서 말했던 어떠한 하나의 뭐야, 그 영화 감독이 거기서 굉장히 몰입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몰입이라는 게 제가 그 비유를 드렸듯이 하나의 어떤 중력과도 같아서 하나의 굉장히 그 질량과도 같아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그렇게 이렇게 모여든다. 사람들도 그걸 알 수 있다. 마치 이제 사과를 그냥 떨어뜨리면은 더 큰 그 질량을 향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더 끌어당겨지는 것처럼 억지로 조작하지 않고 말로 설명하지도 않아도 행동 자체가 의도를 번역해주는 능력, 그리고 감각, 뭔가에 타고난 감이 있을 때 내 안에 본능 뒤에 있는 이유를 배우고 어떤 타이밍에서 그걸 써야 할지 알게 되고, 오케이, 지금이 이제 그걸 쓸 타이밍이네 라고 하는 순간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 판매, 이 거래에 이렇게 추진해야겠다. 그리고 나면 팡 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맞아떨어져. 아, 이 데자뷰인가. 내가 미리 그렸던 그대로 실제로 벌어지는 순간이거든. 나는 그런 순간에 자신감을 얻어. 난 아직도 노력 중이야. 뭐 인생이 후반전이라 하면 그렇지만 50대에 들어와서 더 많이 겸손을 가지면서 자신감을 유지하는 거. 나는 겸손이라는 단어와 정말 힘든 관계였어.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거든. 조던 피터슨이 말한 정의를 듣기 전까지는. 피터슨 아저씨 유명하죠.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캐나다 사람이고 굉장히 이 뭔가 이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겸손이란 우리가 더 배울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못났어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막 자기 비판하고 자기 혐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오케이,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내가 앞으로 더 배울 게 있다. 이게 겸손이다. 무슨 쇼츠에서 홍진경 씨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쇼츠에서. 오빠 이런 것 같아. 사람들한테 굽신거리고 이게 겸손이 아니야. 실패해도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케이요. 겸손함인 것 같아. 네. 야,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너무 창피한데? 그런 마인드가 아닌 거야. 나 실패할 수 있는 당연히 사람이야. 실패할 수 있지. 그게 겸손이 아니야. 그 홍진경 씨도 조던 피터슨한테 배웠나? 아니면 조던 피터슨이 홍진경 씨한테 배운 건가? 아무튼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오, 이거다. 이건 받아들일 수 있겠다. 당장 가입한다.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원래 겸손이라는 정의를, 이거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는데, 이렇게 뭔가 평소에 뭔가 알고 있던 그 겸손의 정의와 달라가지고 뭔가 좀 이러는데,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내가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이해가 된다. 이런 느낌. 굴욕, 창피함이 떠올렸거든. 어깨가 축 처지고, 작아지고, 소극적이고, 해야 할 말을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 겸손의 의미는 아닐 텐데.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 라고 생각했어. 신기한 건 어떤 단어의 정의가 조금만 달라져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180도 정도로. 며칠 전에 들은 건데, 취약성에 엄청 좋은 정의가 있더라고. 그 정의가 뭐냐면, 취약성은 결과가 두렵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그 결과가 무섭게 느껴질 때일수록. 그래? 뭐 쿠퍼 아저씨가 자기 나름대로 정의한 취약성이라는 정의가 이렇게 정의를 한 거겠죠. 이 아저씨도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리고 확실히 뭔가 이 미국의 어떠한 이런 팟캐스트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진짜 뭔가 그러니까 그냥 항상 그 느끼거든요. 미국의 어떠한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거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주 하는 말인데, 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느끼는 거에 대해서 진짜 그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본질이다, 가장 가치 있는 거다라는 거를 뭔가 그 태도나 이 문화에서 너무 잘 느껴져요.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지구가 뭐 이렇게 뭐 네모인지 뭐 접시인지 아니면은 뭐 세모인지 네모인지 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지구가 난 접시라고 느껴진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느껴. 그게 정말 나한테 중요한 진실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거나 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특히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이 얘네들은 뭐 어쩌라고, 그냥 내가 지구 접시라고 느껴지면 그런 거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뭔가 그 사람이 지구를 뭐 접시라고 느끼든 동그라미라고 느끼든 뭐 세모든 별표라고 느끼는 그 사람한테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계에 종사하는 과학자나 아니면은 무슨 뭐 그런 기술 테크를 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하고 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캔슬해야겠다. 그렇게 이 사람이 뭐 지구를 뭐 이렇게 뭐 이거 했다, 뭐 접시였다 했다고 말했다고 이 사람을 캔슬해야겠다. 이 사람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좀 굉장히 좀 낮은 레벨, 로우 레벨의 인간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 게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장단이 그것도 근데 명확한데 뭔가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 취약성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도 이런 식으로 그냥 정의를 해버리는 거고. 아,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건 또 다른 종류의 하나의 항복이네. 수용, 항복, 수용이네. 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다 정의에 대한 단어다. 내가 봤을 때. 결과가 어떻든 특히 무서울 때일수록 진실을 말하는 거. 정말 대단한 말이야. 무서울 때일수록 더 그렇지. 오케이. 와우, 그 마음에 든다. 공격적인 느낌이었어. 그 정의는 날 전진하게 해. 뭔가 더 고결하게 느껴져. 겸손의 재정의 혹은 원래 의미도 같다. 훌륭하다. 이런 정의는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고 나는 특히 남자들에게 이런 정의가 제다이 마인드 트릭처럼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거 스타워즈 그건가? 이건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거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해주거든. 아, 끝까지 하라고. 끝까지. 이거는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감히 말하자면 여러분도 방금 들으셨나요? 우리를 그렇게 느끼게 하는 조금 조종해도 된다. 그래, 마음대로 해. 우리를 하루 종일 그렇게 몰아가도 돼.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바라면은 애 같다고 불러도 좋아. 그렇게 해줘. 우리는 그걸 기꺼이 받아들일 테니까. 그게 바로 치트키야. 그러니까 너가 내가 이렇게 뭔가 재정의를 하고 뭘 하건 나를 뭐 이렇게 애처럼 나를 이 차일드 리시처럼 불러도 상관없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게다. 그게 내가 느껴지는 거고. 나는 그게 좋아. 나는 그 정의가 좋아. 뭔가 약간 이런 느낌. 우리가 스스로 이 치트키들을 다 펼쳐주고 알려주는 셈이 돼요. 내가 들은 최고의 조언 중 하나가 있는데 이와 비슷한 재정이었어요. 한 남자가 여자와 사귀고 있는데 평일에 면도를 깔끔히 해야 했고 주말엔 수염이 좀 자랐대요. 그래서 일요일쯤 되면 키스를 할 때 그녀 얼굴이 긁을 정도였죠. 그의 전 여자친구는 월요일에 그 수염이 너무 싫어. 입 주변이 빨개지고 따갑단 말이야 라고 했으며 당연히 그 관계는 잘 안 됐죠. 그 다음 여자친구도 똑같이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여보, 깨끗하게 면도한 당신은 정말 섹시해 보여. 인센티브죠. 인센티브를 따라가면 돼요. 맞아. 작은 빵 조각이 던져줘도 우리는 그 당근에 전력으로 쫓아간다. 우린 단순히 너무 쉬운 놈들이야. 아, 그러니까 남자한테 이렇게 말했대. 뭔가 이렇게 뽀뽀하는데 이거 수염도 이거 안 깎고 이거 이게 두드려 맞을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지금 이렇게 털이 있는 모습도 좋지만 그래도 털이 없는 모습이 더 섹시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털 밀어야지. 이렇게 된다. 남자들은 단순한 놈들이다. 아니람 없이 시간은 당신 편이다. 시간보다 앞서거나 뒤처지려 하지 마. 시간이 없어. 잠자지 마. 모두 비상대기 이런 모드로 일할 줄 알아. 가끔은 그렇게 해야 한다. 가끔은 이렇게 해도 해야 한다. 하지만 그건 진짜 위기 상황이 오거나 네가 미루다가 큰일 났을 때나 해당된다. 그 외엔 자신을 조심해야 한다. 시간보다 앞서가려 하지 말고. 시간은 항상 우리 편인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그걸 잊어버리는 거다. 더 많은 생산성, 더 많은 속도, 다들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No, that's not true. 시간은 똑같이 흘러. 하루 24시간. 더 주지도 덜 주지도 않아. 어떤 사람들은 잠을 줄여서 시간을 만든다고 하지. 근데 난 최소 9시간 반은 자야 해. 4시간을 자고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면 하겠지. 하지만 그건 가치 없는 거래요. 시간과 싸우지 말고 춤을 춘다는 느낌으로 조율하면 시간은 결국 우리 편이 돼. 그 아까 말했던 쿠퍼 아저씨는 항상 그 리듬을 굉장히 중요하죠. 현장감에서도 그 리듬 아니면 삶에서도에서의 어떠한 리듬 뭔가 그런 어떠한 그런 리듬들 이렇게 둠두두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될 수는 없지만 그 둘 사이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하나의 그 필링 그리고 어떠한 그런 것들 뭔가 나 자신과의 어떤 필링도 그렇고 뭔가 약간 다 그런 것들. 존 우든의 말이 있다. 빠르게 움직여라.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라. 서두르면 놓치게 된다. 레고다. 레고랑 똑같다. 마지막 조각이 안 맞는다. 서두르면. 흐름을 잘 따라가라. 그러면 된다. 시간은 적이 아니다. 심지어 죽음도 적이 아니다. 죽음은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여분의 시간을 억지로 짜내지 마라. 주어진 시간을 잘 써라. 창조하고 나다운 속도로 가라. 그 춤이 좋다. AI 팟캐스트 끝없는 정보들로 시간이 더 빨라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예전에 10일 걸리던 답을 지금 10초 만에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똑똑해진 것 같나요? No, 그렇게 안 느껴진다. 10일 만에 하던 일을 10초 만에 하든 100일 만에 하던 일을 1초 만에 하든 난 그렇게 안 느껴져. 오히려 더 멍청해진 것 같아. 왜 자꾸 이러냐고. 번역하라고. 진짜 혼을 좀 내야 하나? 우리는 지금 의미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모든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은 정보를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하지만 난 이렇게 느껴. 주제는 어디 있어? 너희 밴드의 베이스 기타는 어디 있지? 베이스나 적어도 드럼처럼 리듬을 잡아주는 게 있어야 해. 왜냐하면 나는 너희 말에서 주제나 흐름을 못 들었거든. 그냥 숫자들 뿐이야. 그 이야기에는 영혼이 없어. 정보의 양은
많지. 하지만 그 안에 영혼과 운율이 있을까? 연결되면 그제야 운율이 들리지. 숫자들이 패턴을 이루면 아 이렇게 연결되구나 하는 식으로 이해돼. 그리고 순서를 바꾸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되기도 하지. 다시 말하자면 그게 테마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시간이 내 편이어도 게을러지면 안 돼. 지금 당장 시작하되 리듬을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각자마다 그 사람마다의 어떤 리듬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 이 쿠퍼 아저씨는 리듬이 제일 중요하다. 리듬을 그러니까 쿠퍼 아저씨만의 그 정의를 계속 자꾸 앞에서 말한 거랑 똑같이 계속 이 앞에 말한 이게 전부 다 이거를 싹 다 앞에 다 설명하는 게 이게 지금 1시간 52분 동안 지금 이 리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실 앞에 있는 얘기들을 다 종합하면은 그게 리듬이다. 쿠퍼 아저씨가 얘기한. 오케이. 사실 뭐야 이 1시간 52분 동안 사실 리듬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정말 정확하게 뭐 리듬만을 얘기한 거는 대충 한 30분 정도 되지만 그래도 뭔가 그래도 나머지 시간조차도 이제 쿠퍼 아저씨의 해석에 따르면 그것조차도 이제 리듬이다. 그 리듬을 얘기하지 않았던 시간조차도 리듬이다.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너의 편이다. 사실 속에서도 영혼을 넣어 신사숙녀 여러분. 매튜 맥커너입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 정말 멋졌어요. 이 대화 정말 재밌었어요. 1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다요. 2시간이 넘었지. really? 이 리듬에 몸을 맡기니까 시간도 잊어버리는 그런 이러한 재밌으면 시간이 훅 가는 법이지. 새 책, 포인트 오브 플레이어. 이 책은 믿음에 관한 책이다. 종교적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 부족해진 믿음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가 믿음을 더 갖지 않으면 의심이 생길 거고 의심이 생기면 우리 모두가 지게 돼. 사람들은 믿을 무언가를 찾고 있어. 나도 그렇고. 이 주제를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일종의 영적 치료야. 똑똑한 사람들과 얘기하고 질문받고 내 생각을 반복하고 정리하다 보면은 내 삶의 어떤 만트라처럼 되는 거지. 이 만트라로 또 유명한 건 있죠. 그 오타니의 만트라. 막 쭉 해가지고 9개 탁탁탁 나누고 그 9개 중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한 개당 8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운이랑 뭐 이런 것까지 다 컨트롤 하겠다 하는 어떠한 그건 오타니만의 만트라인 거고 이거는 우리 이 메토 아저씨만의 만트라. 앞으로 투어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음악에도 많이 녹여낼 거야. 멋진 음악가들이 나와 함께 할 거고. that's fun. 함께 해줘서 고마워. 오케이, 고마워. 오케이, 모달셀 이야기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 매튜 아저씨처럼 살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캠핑 이런 느낌보다 조금 더 이런 거. 회의할 때도 트레일러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렇게 회의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어 보이고. 그리고 감독이랑 만날 때 보면은 그냥 어디 정해진 스튜디오 이런 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트레일러로 이렇게 어디 가고 있으니까 와라. 와서 같이 이렇게 여행하면서 얘기하자. 다 같이 그 트레일러에서 잠도 자고 빨개 벗고 사우나도 가고 다 같이 그러면서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막 이런데 뭐 북미 여행 다니면서 루이지나에 있는 목술 사람한테 찾아가서 같이 뭔가 책상도 같이 만들고 또 어떤 원주민 보호구역에 가가지고 근데 보호구역에 갔는데 이 파파라치가 몰래 숨어 들어왔는데 그 파파라치한테 이렇게 여기 내 사유지다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족장이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듣고 근데 파파라치는 자유국가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쿠파 아저씨 말하면은 서로만의 리듬이 있는데 파파라치가 뭐 그렇게 얘기해봤자 이 리듬이 더 중요하니까 가라. 그리고 서로 이렇게 그 족장과 이렇게 서로 꽃등심과 연어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받고 뭐 약간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이게 좀 좋아 보이네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은 영화도 찍고 막 감독이 왔을 때 어디 무슨 이렇게 어디 이렇게 딱 정해진 정형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면서 그냥 같이 서로 나 여행하고 있으니까 찾아와 이렇게 해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매튜 아저씨, 쿠퍼 아저씨.